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학의 미래와 그다음에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장했던 개척하는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대학은 변화하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우리나라 교육, 입시 위주의 한국 사회, 대학과 교육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양적인 평가와 끝없는 경쟁은 우리에게 과연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연구하고 또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육하고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제 우리나라가 단순히 우리의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만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와 같은 그런 대학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대학. 왜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바뀔 때 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9세기에서 20세기로 바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구한말에 일본은 이미 1868년에 명치유신을 이루어 가지고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에 흔히 말하는 대로 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변화가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 고등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5시간, 6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서 21세기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200년, 250년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등잔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던 것에서 이제는 전기로 모든 것을 생활을 하고 그것도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대량 생산 체제가 됐고 더 나아가서 1970년 이후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21세기에 정보만을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컴퓨터에서 정보에서 넘어가고 지식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을 들어가 보십시오. 검색을 하게 되면 10만 개, 20만 개는 다 정보가 뜹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이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요리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요리가 된 지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 사회는 산업사회 중심이고 물리학도 뉴턴 물리학이었고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였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식정보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론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것이 더 발전돼서 이제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지식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모던 타임즈라고 찰리 채플린이 20세기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성 영화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정형화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으로서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표준화가 되고 모든 것을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20세기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희화화됐습니다만 사실 이 영화는 우리의 모던 소사이티, 근대 사회의 20세기 특징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모든 것을 조각조각 나서 일을 시키게 되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잘게 일을 쪼개서 일을 해서 엄청나게 효과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됐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마차 타던 귀족들만 마차를 텐데 이제는 우리들 전부 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대로 20세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생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가면은 환경 문제가 나타난 것도 너무나 많은 생산이 나고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를 만나서 노동의 종말 이런 책을 쓴 분입니다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산품,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노동력의 10%만 있으면 된다. 90%는 뭐 하나요? 실업자가 되나요?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21세기는 오히려 중소기업 중심이고 서비스업 중심이고 품종은 다양하게 하고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봅시다. 중국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생산 거점인데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 건립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돈 7조 원 가량을 투자한 시안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2012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개월 만에 완공된 이 공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영구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양산됩니다. 7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시안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고용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7조 5천억을 들였는데 몇 명이 일을 할까요? 저 안에서. 예측이 안 되세요? 7조 5천억.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뭐 수백 개를 질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총 2,000명이 근무하는 공장입니다. 고용 효과는 대기업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자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 자동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근로자가 필요하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어떤 학생들과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아까 찰리 차플린처럼 나사만 잘 지우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20세기가 스페셜리스트의 세계였다고 하면 21세기는 프로페셔널의 세계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학생들한테 공부가 뭡니까? 그러면 공부를 우리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그렇지 않아요? 힘들죠, 공부하는 게. 근데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은 호기심입니다. 교육도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 줘 갖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교육의 원래 미국 영어로 보면은 edu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education의 뜻은 educe에서 나왔습니다. educe는 무슨 뜻이냐 하면 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 주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끌어내는 게 교육입니다. 21세기에는 형식지하고 암묵지라는 것이 있는데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식지는 객관화되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여태까지는 20세기에는 그걸 많이 아는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찾아보게 되면 5초, 10초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유명한 고등학생들 프로 중에서 장학 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퀴즈를 물어보면 빨리 누르고 빨리 대답하는 거. 지금은 10초만 주면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맨날 넣고 다니면서 빨리 무저 누르고 빨리 대답하는 것이 무슨 그런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옛날은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다녔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암묵지가 더 중요하다. 암묵지는 뭐냐면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이 학생이 나와서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저랑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식은 똑같은데 내용은 뭐가 다르죠? 영국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그 토니 블레어 당시 수상이 굉장히 연설을 잘했습니다. 비디오로 손만 찍었습니다. 손. We will take the action that helps the people and opens the place up. How you, as I say, mediate that, you can speculate on a lot, but I don't think at this moment in time the problem is the method of mediation. 말을 할 때 어떻게 손을 쓰는가, 그것이 암묵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지식. 테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를 보게 되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소리를 크게 내든가 어떨 때는 침묵하고 이야기하지 않든가 그랬을 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안성기 씨와 같은 분들이 연기를 잘한다? 그것은 내재화된 지식이지 책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지식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들어와서 스카이 대학을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아무런 도전 정신도 없고 대기업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스카이 대학에 나온 학생들을 오히려 안 뽑아야 된다. 왜?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최인류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업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서 그런 미션을 주게 되면 정답을 맞출 자신이 없으면 시도도 안 하는 것이 인류 대학교 학생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열심히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게 유람선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은 30년 이상이 편안해질 거다라고 대부분 60년대, 70년대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기대하면서 21세기에도 나는 대기업을 취업해야 되겠다. 60년대에는 요즘은 한 80%, 70%가 대학을 가지만 60년대에는 몇 퍼센트가 대학을 갔는 줄 아세요? 몇 퍼센트쯤 갔을 것 같아요? 20%. 70년대 말이 20%고요. 60년대에는 6%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람선 타고 갈 수 있었어요. 지금 학생들 80%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다 저렇게 유람선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유람선이 안 옵니다. 산업 구조도 바뀌었고 생산 구조도 바뀌었고 저건 전부 다 그 컴퓨터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더 이상 유람선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윈드서핑을 하던 뗏목을 만들어서 자기가 항해해 나가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척하는 지성. 제가 이제 pioneering intellectual 이런 말을 썼는데 이 개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뭐든지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한다. 그 도전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원래부터 저기 49ers라고 되어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의 프로 축구, 그러니까 풋볼, 미식 축구의 팀 이름입니다. 왜 49ers인 줄 아세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에 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면서 저기를 보면서 49ers, 저기는 선수가 49명인가? 뭐 이제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거는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역마차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저 멀리 동부에서부터 역마차를 타고서 온 가족을 다 싣고서 이제 동부에서 살기보다는 서부에 가서 금이 나오는 곳에서 한번 도전을 해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49ers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금융산업도 일어나고 철도도 놓여지게 돼서 철도산업, 유통산업 이러한 것들이 샌프란시스코가 커지게 된 바로 핵심이 49ers의 개척 정신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게 돼서 컴퓨터, 반도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모든 IT의 메카가 된 것이 실리콘밸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개척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공부를 우리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호기심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정년퇴직할 때까지 편안하게 살겠지 착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캠퍼스라는 말을 합니다. 회사라는 말을 안 써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캠퍼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처럼 연구실처럼 방해돼 있고 서로 모여서 세미나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새로운 21세기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사무 보는 사람도 없고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도 없고 거의 대부분 머리를 쓰고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IT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글에 가보시게 되면 구글에서는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24시간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고 개도 데리고 오고 소파에 앉아갖고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구글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학생들이 취업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대기업 가려고. 재수, 삼수하고 졸업을 4년 만에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것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대기업을 가면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해 주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도 대기업을 가려고 그래요.
학생과 학부모들 누구나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평균 100대 기업은 평균 일하는 시간이 12년밖에 안 됩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500대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32년입니다. 10년 일하려고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고생을 하나요? 차라리 그 돈을 다 모아서 딴 걸 하지. 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20세기 스타일의 조직이 21세기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네? 아직도 옛날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 청년 실업이 일어나고 있다, 취업이 안 돼서 결혼도 못 하겠다, 애도 못 낳겠다.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뽑지를 못해갖고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미스매치를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대기업에 필요로 했던 것처럼 정형화된 지식만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대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대학에서 취업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학이 취업교육하는 곳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표준화된 일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21세기는 이제 뗏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청년 실업률 계속 증가해서 거진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유럽도 대개 15%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업 자체가 옛날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하지만 제가 만났던 제레미 리프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워크쉐어링, 일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다 세금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서 실업자들을 다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주 40시간 근무제가 처음 됐었을 때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앞으로는 우리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주 3일제 근무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하고 사나요, 나흘은? 그랬더니 이틀은 작은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세컨 잡, 이틀은 교회를 나가던 사회봉사를 하던 그런 거 해서 살게 될 거다. 빠른 속도로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3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인데 지금 사고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사고 20, 30년 전에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년, 60년의 차이가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통계를 더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대변혁과제, 국민소득.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생각을 못 바꿉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28,000불입니다. 몇 배가 늘은 거죠? 350배. 전 세계가 5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6.6배 경제를 성장했는데 우리는 한 50년 사이에 350배가 늘었습니다. 생각하고 몸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등교육,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60년대에는 6%가 갔다가 80년에 11.4%, 이제는 70% 정도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60년대로 지금 대학 졸업생들을 되돌려보면 지금 대학 졸업은 어느 정도냐 하면 고등학교 중퇴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한 2% 정도 됩니다. 석사는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받아야지 60년대에 학사를, 대학을 졸업한 거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세대인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하고 내가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편안하게 취업을 해서 30년 동안 정년퇴직할 때까지 월급 계속 올라가면서 편안하게 살겠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갖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못 간단 말이야? 발버둥을 쳐봤자 이미 유람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뗏목을 만들고 요트를 만들어서 항해를 떠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낭비와 과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잠재력 있는 사람을 뽑지 자기의 능력을 120% 완전히 다 태워버린 사람을 뽑아갖고 4년 동안 힘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처져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 겁니다. 기대 수명 1950년대에는 우리가 50대였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에 조선시대는 얼마쯤 살았을 것 같으세요?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왕들은, 임금님들은 통계가 있죠. 몇 살 살았는지. 그래서 봤더니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은 46세. 고려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43세. 대개 40대에서 50 전에. 그러니까 60대면은 환갑잔치하고 굉장히 크게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63년에 61세, 그 전에 50세였는데 지금 2014년 81세. 이것도 남녀 합해놔서 그렇지 여성들은 84세. 남자는 77, 76,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여태까지 사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50년 사이에 30년을 더 사는,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60까지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1세대, 30대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노력해갖고 하면 요 30년이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3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지금 평균 기업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 53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빨라요. 53세에서 30년 살아야 되는데 제 친구들 보면 되게 등산 다니는데 30년을 등산만 다닐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죠. 아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지금 우리는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학도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암묵지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의 스타가 됐던 히딩크 감독, 영웅이 됐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굉장히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선수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예를 들면은 센터포드는 골대 앞에서 공만 오면 내가 찬다. 골인 시킨다. 수비는 수비에서. 그래갖고 와갖고 맨날 히딩크 감독이 한 게 기초체력 훈련이었습니다. 맨날 달리기 시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감독이. 저건 나도 하겠다. 맨날 애들 훈련시키고 달리기만 시키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체력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축구를 포지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 사카. 박지성 같은 친구들이 수비도 하다가 공격도 하다가 골도 넣다가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어떤 때는 저기 골키퍼 있는 데까지 와서 수비를 하고요. 20세기가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스페셜리스트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21세기는 토탈 사카를 해야 됩니다. 멀티펑션 해야 된다.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존 맥켄로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최고였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윈블던 대회의 결승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프로니까요. 프로니까.
상대편도 거의 못 잤을 겁니다. 상당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를 원하지 시키는 일만 주어진 일만 하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미래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문제를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서 가치와 철학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있는 애들, 부모님하고 계속 토론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잠재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핀란드가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피사라고 해서 15살, 만 15살 아이들이 보는 공통시험이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와 핀란드 애들이 1등을 합니다. 방법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12시까지 사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외워서 공부를 합니다. 핀란드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핀란드 애들은 학교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애들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로 아이들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늦게 자라는 애도 있고 빨리 키 크는 애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적 능력은 언제 다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중1짜리 키가 좀 작다고 얘를 무시하고 너는 절로 가, 키 작으니까. 얘가 언제 클지 모르거든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5번이라고 제일 작은 키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푹 쉬면서 잠 많이 자면서 키가 엄청나게 커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특목고 애들이 일반고 애들보다 평균 키가 작다는 거, 잠을 안 자서. 사실은 이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됩니다. 가치를 정말 공공의 가치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헤네시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제가 지난 5월에 만났는데 헤네시 총장은 항상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은 뭘 자랑할까요? 우리가 수능 0.1% 애들을 뽑았다. 입시에서 최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 자랑합니다. 그 다음 자랑? 고시 몇 명 붙었다. 그 다음에 대기업에 얼마나 취업을 했다. 연구 업적이 어떤 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지만 뭘 자랑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공공 가치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나라의 가치를 잘 반영해주고 실리콘밸리의 특성을 잘 반영해준 겁니다.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만든 기업이 총 39,900개, 4만 개다. 이 기업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540만 개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 원인데 이거는 프랑스의 전체 GDP하고 맞먹고 우리나라 전체 GDP의 2배가 되는 것을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회사를 만들고 뗏목을 타고 나가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라에 공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걸로 애국을 하시겠어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지금 우리는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미국의 대학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우리나라가 미국 대학 정도 되려면 3,000등만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학들을 몇 등 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QS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평가가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세계 탑 200, 그러니까 200대 안에 드는 대학이 우리나라 10개가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대학이 발전을 하고 미국에만 3,00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제 100위권으로 주요한 대학들은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의 큰 능력은 연구에서 있었습니다. 연구 업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연구 논문을 굉장히 잘 쓰시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또 잘못된 것은 90% 이상의 공대 교수님들이 논문만 많이 쓰다 보니까 독일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독일의 공대 교수님들은 반 정도 50% 이상 되는 교수님들은 전부 다 산학협력을 해서 기업에서 기술을 창업을 하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인 것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미국의 스탠포드나 MIT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데 차이가 하나 난다라고 하면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들은 10% 위에 있는 교수들이 아주 탁월한 논문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그런 탁월한 논문 10%가 없다는 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1세기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100년, 200년 이상 동안을 계속 연구를 해왔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노벨상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축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교수님들은 다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오시는 분들이 소위 유명 대학에서 지금 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육개혁. 여태까지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고 집어넣는 것이 교육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표준화되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밑줄 쫙 긋고 요점만 다이제스트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잘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주는 게 최고입니다. 최근에 MOOC라고 해서 Mass Open Online 코스라고 해서 이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들도 이제는 MOOC 같은 데서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하는 거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강의하는 걸로 다 되나요? 20세기에는 그렇게 닫혀진 폐쇄형에서만 가장 뛰어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면 고려대학교를 들어와야지만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시청자들이 보는 것과 같이 제 강의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동영상들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고려대학교를 비싼 등록금 내고 와야 되나요? 그럼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좋은 교육을 계속 가르칠 수 있나요? 어떻게 좋은 학생들을 모을 수가 있나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교실입니다. 고등학교에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20세기에서는 강의는 교실에서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 숙제를 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강의나 책은 집에서 보고 학교에 와서는 교수님들이나 조교하고 같이 주어진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50명 계속 강의하고 칠판에다 쓰고 그럼 받아 쓰고 시험 문제는 그거 막 외워갖고 토해내고 그러면은 A 받고 이런 시대는 이미 21세기에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21세기에는 문제를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대학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우리가 얻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엘리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좋은 대학에서 사회적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맘으로 유명한 에이미 추아라고 예일 대학의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떨 때 제국이 됐는가, 어떨 때 나라들이 크게 됐는가, 당나라, 옛날에 중국에 보면 당나라 아니면은 스페인이 제국일 때가 있었고요. 네덜란드가 제국일 때가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뭐 최추영 같은 사람, 신라 사람들도 가서 거기서 벼슬을 했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을 스페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제국이 됐습니다. 제국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정통성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그 유태인들이 다 떠나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그때 네덜란드가 만들었고 그 사람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금융산업이 발전해갖고 전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공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것도 우리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가 지금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잘 살게 된 경험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한두 시간씩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간단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드럼통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는 통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 물을 가득 부으면 어린아이들도 거기다 새끼줄 같은 거 물고 끌고 가면은 무거운 물에 잘 굴러서 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해주는 겁니다. 수동식 세탁기 나왔는데 이거는 MIT 대학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이아슬로스론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1등을 한 건데 학부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세탁기 여성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버리면서 힘을 많이 들이는 건데 세탁기 나눠주면 되지. 안 되는 게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 바퀴에다가 체인을 감아갖고 이 세탁기 드럼이 돌아가게 해갖고 빨래가 되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줘갖고 보급을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연말이 되면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연탄 배달하고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전기 쓰는 거에 10%만 쓰고도 편안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최대의 화두가 통일입니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어. 내가 여태까지 인류대학 들어와서 내가 유람선만 오기를 기다려서 유람선만 타면 내 평생은 보장이 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과제, 통일 같은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나눔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시도한 몇 가지의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무정책이라는 것을 내줬습니다. 하나는 출석부 안 불러도 된다. 또 하나는
시험 감독을 안 해도 된다. 교수님들이. 상대 평가를 안 하고 절대 평가를 해도 된다. 야, 이거 뭐는 개혁적인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1세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수업료 내고 내가 교수님한테 좋은 강의를 듣겠다는 권리이지, 교수님이 얘네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 안 오면은 점수 깎고, 이런 거는 20세기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하면 됩니다. 이것을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에서 평가에 20%는 A, 30%는 B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치열하게 성적 갖고 경쟁을 대학에 와서도 합니다. 시험 감독, 제가 다녔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교수가 학생이 시험 볼 때 들어가서 감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학생들은 미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험 답안지 앞페이지에 명예선서가 있습니다. 나는 명예스럽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사인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21세기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픈북을 하던가 집에 가서 프로젝트를 해오든가 다 자기의 머리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외워서 쓰는 것은 여기 휴대폰 꺼내면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전학기제, 우리는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신이 정해준 건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봐야지 이 학생들이 제일 공부 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고사 기간 동안 일주일 쉬고 기말고사 동안 일주일 쉬고 16주 강의 일주일에 3시간씩 아주 정해놓은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니던 1970년대하고 지금 거진 40년이 지났는데도, 더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규제도 없대요. 사실 48시간, 3시간씩 16주 하면 그것을 일주일에 5시간씩 하게 되면 10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일찍 3월에 시작하면 5월 중순에 끝나면 5월 중순부터 미국 학생들처럼 9월 되기 전까지 외국에 인턴을 가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21세기 대학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은 변화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20세기 스타일로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e compete with the finest high-name recognition universities, including Harvard and Yale, Stanford on the West Coast. It's not realistic to become exceptionally strong in every area. So we have, in fact, decided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큰 것 같아서 이번에 교육부의 이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 국립대하고 일부 사립대 외에는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총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2023년까지 현재 56만 명의 입학 정원을 4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만 명을 저희가 8년 안에 줄여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10%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인류대학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 더 들어가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애들이 줄었으니까 들어가는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숫자 노름처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느 대학이든지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방향으로 대학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20세기 스타일로 그대로 지속되는 대학은 사실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재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대학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학들은 도태가 돼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성인으로 개척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은 우리 때와 달리 입학 사정관 제도도 있으면서 많이 바뀌어 왔지만 정말 사교육비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고 보낼 수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예, 충분히 그 고민 이해하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그 교육 시장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들이 앞장서서 입시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모든 학부모님들이 완벽하게 해서 경쟁력을 해서 내 아이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해서도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사교육은 마술 피리와 같아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습니다. 부모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테크닉 잘 배워서 짜증 많고 경쟁적인 애를 키워서 들어오게 돼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책임은 아이한테 달려 있는 거고 아이가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교육 보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네, 요즘 대학교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정작 힘들게 나온다고 해도 많은 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대학 졸업장에 갖는 의미가 전보다 약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 본인도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입시 준비 중이긴 하지만 대학을 꼭 가야 하는 사회인지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제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경험, 도전, 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이 교육이 바뀌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잠재 능력을 끌어내주는 훈련 이런 것을 시켜주고 삶에 대한 가치, 공공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부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더 트레이닝을 받아서 나올 수 있어서 대학을 가야 된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졸업장 때문에 고려대학교로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넌센스다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래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대학의 미래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최선진국으로 21세기 중반에 7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1960년대에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그 앞장에 서 있는 것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자유로운 생각으로
자유롭게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는 즐거운 곳이라는 그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21세기 미래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곳은 대학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학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대학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